늦가을 햇살이 싸늘하게 부서지는 오후, 박정순 할머니는 낡은 소파에 앉아 창밖의 감나무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앙상한 가지에 매달린 까치밥 한두 개가 스산한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렸다. 3년 전 환망하게 세상을 떠난 남편의 빈자리는 시간이 갈수록 깊고 서늘한 그늘을 드리웠다. 자식들은 재살기 바빴다. 대기업에 다니는 딸 지연은 일주일에 한 번 엄마 별일 없지? 용돈 붙였어. 하는 짧은 안부 전화가 전부였고 그나마도 늘 돈 이야기로 끝을 맺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온기 대신 의례적인 책임감만이 묻어났다. 정순의 하루는 TV 드라마 재방송과 함께 시작되어 또 다른 채널의 드라마 예고편과 함께 마무리되었다. 간혹 들르는 경로당은 동년배들의 푸념과 약자랑, 화투판 소리로 어수선했지만 그곳에서도 정수는 늘 주변인이었다. 왁자지껄한 웃음소리 속에서도 그녀는 까닭 모를 소외감에 젖어들곤 했다. 젊었을 적 시장통에서 억척스레 옷 장사를 하며 두 남매를 키워낼 때는 외로움 따위 느낄 겨를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과거가 된 지금 그녀의 마음은 텅 빈 항아리처럼 공허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경로당 친구 김영희 할멈이 스마트폰을 새로 산 기념이라며 정순에게 우리 동네 밴드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정순아, 이거 한번 해봐. 동네 사람들끼리 소식도 전하고 사는 얘기도 하고 재밌다더라. 처음에는 내가 뭘 그런 걸 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영희 할멈의 성화에 모지겨 마지못해 가입했다. 프로필 사진으로는 얼마 전 지연이 보내준 손주 돌 사진을 작게 올려두었다. 밴드 활동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올린 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가끔 참 보기 좋네요. 날씨가 많이 춥지요? 같은 짧은 댓글을 다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다 며칠 후 정순이 무심히 올린 마당 한편의 들국화 사진에 유난히 정성스러운 댓글이 달렸다. 강민준이라는 닉네임이었다. 어머님, 들국화가 참으로 소담하게 피었네요. 바라보는 제 마음까지 맑아지는 듯합니다. 고운 사진 감사합니다. 그의 댓글에는 다른 이들의 의례적인 인사치레와는 다른 따뜻한 진심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 후로 강민주는 정순이 올리는 글마다 살가운 댓글을 남겼다. 개인 메시지로 안부를 묻기도 했다. 그는 자신을 58의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오래전 아내와 사별하고 하나뿐인 아들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라 자신도 해외 건설 현장을 오가며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의 프로필 사진은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서글서글하게 웃고 있는 중년 남성이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먼저 간 남편의 젊은 시절 모습을 닮은 듯도 했다. 정수는 그에게서 왠지 모를 친근함과 동질감을 느꼈다. 강민준과의 대화는 정순의 메마른 일상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그는 정순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어제 저녁 반찬거리, 오늘 아침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 가끔씩 쑤시는 무릎 통증까지 마치 제1인 양세심하게 귀 기울여 주었다. 어머님, 무릎에는 따뜻한 찜질이 좋다고 합니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 꼭 하고 주무세요. 오늘 장에 다녀오셨군요. 날도 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녁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요? 그의 메시지는 늘 다정했고 예의 발랐다. 정수는 난생 처음 누군가에게 이토록 세심한 관심과 보살핌을 받는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따스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식들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한 종류의 위안이었다. 김영희 할멈은 정순이 너 요새 얼굴에 광채가 난다야 연애라도 하는겨 하며 놀려댔지만 정수는 그저 늙은이가 무슨 하고 웃어넘길 뿐이었다. 강민준과의 관계는 그녀만의 소중한 비밀이었다. 이 작은 행복을 괜한 구설로 깨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밤늦도록 그와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의 답장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곤 했다. 스마트폰 액정에서 반짝이는 그의 이름은 이제 정순에게 외로움을 잊게 해주는 마법의 주문과도 같았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 즈음 그날도 정수는 강민준과 여느 때처럼 메시지를 나누고 있었다. 그가 평소와 달리 유난히 말이 없고 힘이 없어 보여 걱정스레 물었다. 강 선생, 오늘따라 기운이 없어 보이시는데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한참 동안 답이 없었다. 정순의 마음이 불안감으로 술렁일 때쯤 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 내용은 정순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곡이었다. 어머님,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실은 지금 아주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평소와 다른 다급함과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제가 해외에서 막바지 단계에 있던 큰 건설 계약 건이 있는데 갑자기 현지 파트너 회사에 자금 문제가 터져서 계약 전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당장 내일까지 긴급 자금 300만 원만 해결되면 이 위기를 넘기고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데 제 한국 계좌들이 연말이라 그런지 자금 이체가 원활하지가 않네요.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알지만 어머님께서 혹시 이 금액을 잠시만 융통해 주실 수 없을는지요? 계약만 성사되면 모레 바로 두둑한 이자까지 얹어서 송금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는 제가 이런 속사정까지 털어놓고 부탁드릴 분이 어머님밖에 안 계십니다. 부디 저의 딱한 사정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정수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300만 원. 그녀에게는 피땀처럼 모은 돈이었다.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예금과 자식들 결혼시키고 남은 쌈짓돈을 아끼고 아껴 모은 것이었다. 하지만 강민준의 절박한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다. 어머님밖에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지난 몇 달간 그가 보여준 따뜻한 관심과 진심 어린 위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어머님이라 부르며 의지해주는 그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래, 그토록 선하고 정 많은 양반이 설마 나를 속이랴. 오죽 급하면 나 같은 늙은이에게 이런 부탁까지 했겠는가. 내가 이 정도도 못 도와주면 사람이 아니지. 날이 밝기도 전에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십 년 된 낡은 장롱 깊숙한 곳, 남편의 때 묻은 양복 안주머니에 고이 넣어두었던 통장과 도장을 꺼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길을 걸어 은행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내가 이 사람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구나 하는 마치 성스러운 의무감 같은 것마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은행 문이 열리기를 기다려 첫 손님으로 들어선 정수는 창구 직원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송금 의사를 밝혔다. 젊은 여직원은 정순의 초조한 기색과 고액 송금이라는 사실에 의심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하며 사용처를 집요하게 캐물었다. 어르신, 요즘 금융사기가 많아서요. 혹시 누구한테 협박을 받으시거나 한 건 아니시죠? 정수는 미리 준비해둔 대로 아닙니다. 미국 사는 아들이 갑자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라고 태연하게 둘러댔다. 여직원은 몇 번이나 주의를 환기시키며 송금 확인서를 내밀었지만 정수는 단호하게 서명했다. ATM 기계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강민준이라는 이름으로 된 낯선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까지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고 파르르 떨렸다. 괜찮을 거야. 강 선생은 약속을 지킬 사람이야. 이틀만 지나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거야.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누르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은행을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차가운 유리문이 쾅 닫히는 소리는 마치 불길한 미래를 예고하는 듯했다. 약속한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가 되어도 강민준에게선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정순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먼저 연락하기를 수십 번 망설이다 결국 참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강 선생,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지요? 보내주신다는 돈이 아직 입금이 안 되어서 걱정이 됩니다. 한참을 기다려서야 답장이 도착했다. 그의 메시지는 뜻밖에도 사과와 변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갑자기 급성 맹장염이 도져서 응급실로 실려와 수술을 받았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연락도 못 드렸네요.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으니 정말 죽을 맛입니다. 송금해드릴 돈은 이미 준비해 두었는데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며칠만 더 말미를 주시면 안 될까요? 퇴원하는 대로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어머님. 메시지 끝에는 링거 바늘이 꽂힌 듯한 흐릿한 손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정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런 큰일이 있으셨구나. 그것도 모르고 내가 돈 독촉이나 했으니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그녀는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다. 아이고, 강 선생, 얼마나 아프셨어요. 몸부터 잘 추스르셔야지요. 돈은 천천히 주셔도 괜찮으니 아무 걱정 마시고 치료 잘 받으세요. 그녀는 진심으로 그의 쾌유를 빌었다. 어쩌면 그는 정말로 자신을 어머님처럼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지기도 했다. 그 후로도 며칠이 더 지났다. 강민주는 퇴원했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왔지만 돈 이야기는 교묘하게 피하는 듯했다. 대신 그는 더욱 달콤하고 희망적인 말로 정순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어머님 덕분에 제가 정말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제가 실은 어머님께 빌린 그 돈을 발판 삼아 해외에서 아주 유망한 신규 에너지 사업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만약 성공하면 어머님께 진 빚은 물론이고 어머님 여생을 제가 편안하게 모실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부디 조금만 더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어머님을 실망시키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의 말은 마치 마법의 주문과도 같았다. 이미 300만 원이라는 거금이 그의 손에 넘어간 상황이었고 그 돈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그의 사업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 더구나 여생을 편안하게 모시겠다는 그의 약속은 홀로 외롭게 늙어가는 정순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유혹이었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알겠습니다, 강 선생. 저는 강 선생을 믿습니다. 부디 하시는 사업 꼭 성공하시기를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다. 그것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 깊고 어두운 수렁의 시작점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민주는 또다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고 거의 울먹이는 듯했다. 어머님,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제가 목숨처럼 아끼던 그 신규 에너지 사업에 현지 정부의 갑작스러운 환경 규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통관 절차를 위한 로비 자금으로 500만 원만 더 있으면 이 위기를 넘기고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는데 어머님, 정말 염치 없지만 이번 한 번만 더 저를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정말 일주일 안에 지금까지 빌린 돈 전부와 함께 두둑한 성공 보너스까지 얹어서 반드시 갚겠습니다. 제 사업의 명운이, 아니 제 목숨이 여기에 달렸습니다. 정수는 이미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이번 한 번만 더 이 고비만 잘 넘기면 그동안의 손해도 다 만회하고 큰 돈도 벌 수 있을 거야. 강 선생이 나를 속일 리 없어. 저렇게 애원하는데. 그녀는 딸 지연이 아이들 학원비에 보태 쓰라고 명절에 쥐어준 비상금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달려갔다. 친구들과 매달 붙던 십시일반 뱃돈에도 손을 댔다. 강민준의 요구는 마치 블랙홀처럼 정순의 남은 재산을 빨아들였다. 동업자의 갑작스러운 배신,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설비 파손, 경쟁사의 악의적인 방해 공작, 이유는 매번 그럴듯하게 포장되었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아주 약간의 자금이 더 필요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정수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그에게 돈을 붙여댔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낼수록 그녀의 불안감과 죄책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이미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한 상태였다. 이제 와서 멈춘다고 해도 잃어버린 돈이 돌아올 리 만무하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더욱 깊은 함정으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피해액은 어느새 수천만 원을 훌쩍 넘어섰고 정순의 통장에는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다. 밤에는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이 계속되었고 낮에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한숨 짓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한때 위안과 설렘을 주던 강 선생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녀에게 끔찍한 악몽과 절망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그녀의 좁은 단칸방은 차가운 절망으로 가득 찼고 세상과 단절된 그녀의 고독은 더욱 깊어만 갔다. 딸 지연은 서울에서의 바쁜 직장 생활 와중에도 엄마의 심상치 않은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명절에 친정에 들렀을 때 엄마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고 안색도 파리했다. 예전에는 자식들 온다고 며칠 전부터 부산을 떨며 온갖 음식들을 장만하던 엄마였지만 그날은 지연이 사들고 간 과일 한 바구니조차 제대로 깎아줄 기력이 없어 보였다. 지연이 걱정되어 엄마, 어디 안 좋아? 병원 가보자 하고 최근에도 엄마는 나이 들어 그렇지 뭘 괜찮다 하며 손사래를 칠 뿐이었다. 하지만 지연은 엄마의 휴대폰이 잠시도 손에서 떠나지 않고 통화할 때마다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채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
뭔가 돈 문제에 크게 얽힌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한 예감이 지연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엄마의 통장 거래 내역이라도 몰래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자식된 도리가 아니지 하는 생각과 설마 우리 엄마가 하는 믿음 사이에서 갈등할 뿐 차마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그저 엄마, 혹시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꼭 말해야 해. 절대로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알았지 하는 걱정 어린 당부만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훗날 얼마나 큰 후회로 돌아올지 그때의 지연은 알지 못했다. 정수는 경로당은 물론이고 동네 시장에도 발길을 끊었다.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혹시라도 누군가 돈 문제로 수군거릴까봐 혹은 자신의 초라하고 남루한 행색을 눈치챌까봐 견딜 수 없이 두려웠다. 김영희 할멈이 걱정이 되어 몇 번이나 집으로 찾아와 정순아, 문 좀 열어봐. 얼굴 한번 보자 하고 문을 두드렸지만 정수는 죽은 듯이 인기척도 내지 않고 방 안에 숨어 있었다. 그녀는 텅 빈 집안에 스스로를 유폐시키고 오직 강민준의 마지막 연락만을 기다렸다. 그의 어머님,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어머님께 큰 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한마디의 메시지, 그것만이 이 지긋지긋하고 끔찍한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동화줄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이성과 판단력은 이미 오래전에 마비되어 현실과 망상의 경계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민준에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고도 충격적인 연락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고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제 모든 것을 건 제 인생의 마지막 승부입니다.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 추진하던 해외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업이 거의 최종 계약 단계에 이르렀는데 악랄한 경쟁사 놈들이 로비를 펼쳐서 계약이 통째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당장 마지막 로비 자금으로 5천만 원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단숨에 뒤집고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대박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어머님, 이것이 저 강민준의 마지막 부탁이자 어머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돈이면 지금까지 어머님께 진 모든 빚은 물론이고 어머님 평생 궁궐 같은 집에서 호의호식 하시도록 제가 책임지고 모시겠습니다. 저를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제발 마지막으로 집이라도 담보로 잡아서 어떻게든 이 돈을 마련해 주십시오. 어머님, 제발. 정순의 눈앞이 캄캄하게 무너져 내렸다. 집. 일할고 초라한 집은 남편과 함께 평생을 바쳐 일군 프리. 그녀 삶의 마지막 남은 성역이자 모든 것이었다. 온갖 땀과 눈물, 웃음과 슬픔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곳. 이것마저 저당 잡히라는 것인가. 그녀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어버린 듯한 극도의 절망감에 휩싸였다. 밤새도록 먼저 간 남편의 빛바랜 영정사진 앞에서 통곡하고 또 통곡했다. 여보, 내가 어쩌자고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당신은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만 있었단 말이오. 사무치는 원망과 뼈저린 자책이 뒤섞여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악마의 속삭임과도 같은 가느다란 목소리가 끊임없이 그녀를 유혹했다. 만약에 이번에 정말로 성공한다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되찾고 잃어버린 자존심과 명예도 단숨에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이렇게나 많은 돈을 잃었는데 여기서 이대로 포기해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잖아. 그것은 더 이상 희망이라기보다는 벼랑 끝에 몰린 도박꾼의 마지막 처절한 몸부림과도 같은 심정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악마의 속삭임에 서서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정수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킥한 몰골 그대로 은행으로 향할 마지막 채비를 하고 있었다. 장롱 가장 깊숙한 곳. 남편의 유품인 낡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등기권리증을 꺼내 가슴에 품었다. 떨리는 손으로 주섬주섬 외출복을 챙겨 입고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현관으로 옮겼다. 그녀의 두 눈에는 이미 초점조차 없었다. 그 순간 마치 하늘의 마지막 경고라도 되는 듯 정적을 깨고 요란한 초인종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다. 문을 열자 싸늘하게 굳은 표정의 딸 지연이 서 있었다. 그 뒤편으로는 낯선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의 모습도 보였다. 엄마,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슴에 품고 계신 건 뭐고요? 지연의 목소리는 얼음보다도 차갑고 단호했다.
지연은 며칠 전부터 엄마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엄마의 통화 내용을 우연히 엿듣게 된 후 강민준이라는 이름과 해외 사업, 마지막 투자금, 집 담보 같은 불길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그녀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불안한 마음에 휴가를 내고 급히 친정으로 달려온 길이었다. 엄마가 현관에서 망설이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직감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예감했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지연아. 그냥 은행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그런다. 정수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지연은 더 이상 엄마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엄마를 쏘아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강민준이라는 사람 대체 누구예요?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녀는 엄마의 품에서 등기권리증을 거의 빼앗다시피 받아들었다. 그리고 엄마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지난 몇 달간의 메시지 기록과 통화 내역, 은행 송금 내역들을 샅샅이 확인하기 시작했다. 강민준이라는 정체불명의 남자에게 흘러들어간 엄청난 액수의 돈들. 지연의 얼굴은 극도의 경악과 참을 수 없는 분노로 하얗게 질려갔다. 엄마, 도대체 이게 다 뭐예요? 이 사람 사기꾼이잖아요. 엄마, 평생 모은 돈을. 아니, 집까지 넘기려고 하셨던 거예요, 지금. 지연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절규에 정수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 애써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통곡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참담한 절망감, 하나뿐인 딸에 대한 끝없는 미안함, 그리고 자신의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음에 대한 뼈아픈 자책감이 뒤엉켜 그녀의 온몸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지연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심정이었지만 지금은 엄마를 원망하거나 다그칠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함께 온 경찰관들에게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고 떨리는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엄마,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 역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엄마를 부축하여 경찰서로 향했고 동시에 은행에 연락하여 강민준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문제의 계좌들은 이미 잔고가 거의 바닥나 있었고 그가 사용했던 전화번호와 소셜미디어 계정은 모두 대포폰과 유령 아이디인 것으로 밝혀졌다. 강민준, 아니 그의 배후에 있을지 모를 거대한 사기 조직은 이미 모든 흔적을 지우고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다. 경찰은 국제공조수사까지 언급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피해 금액을 회수하거나 범인을 검거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만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들의 형식적인 위로조차 정순과 지연에게는 그 어떤 위안도 되지 못했다. 그날 이후 정순의 시간은 다시 멈춰버린 듯했다. 웃음과 말수를 완전히 잃었고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해 나날이 야위어만 갔다. 밤에는 지독한 불면과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넋 나간 사람처럼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살아있는 송장과도 같았다. 지연은 다니던 회사에 장기 휴직계를 내고 24시간 엄마 곁을 지켰다. 혹시라도 엄마가 한순간이라도 다른 마음을 먹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까봐 단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엄마의 방에서는 밤마다 잦아들지 않는 희미한 흐느낌 소리가 담요처럼 무겁게 새어나왔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지연의 가슴은 예리한 칼날에 베이는 듯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느껴야 했다. 김영희 할멈이 이 비극적인 소식을 전해 듣고는 흰 죽과 손수 담근 밑반찬 몇 가지를 싸들고 한 걸음에 달려왔다. 아이고, 정순아, 이게 대체 웬 날벼락이란 말이냐. 그놈의 스마트폰이 웬수지, 웬수여. 내가 진작에 눈치채고 뜯어 말렸어야 하는 건데 내 죄가 크다, 내 죄가 커. 김영희는 정순의 앙상하게 마른 손을 부여잡고 함께 눈물을 펑펑 쏟았다. 정순은 그러나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초점 없는 텅 빈 눈으로 천장 한 구석만 멀거니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깊고 어두운 절망의 잿더미가 되어버린 듯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와 빛깔들이 그녀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는 듯 보였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적어도 그때의 정순에게만큼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 듯했다. 몇 달이라는 시간이 무심히 흘러갔지만 그녀의 깊은 상처는 아물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꼽아 터져갔다.
극심한 우울증과 함께 심각한 대인기피증 증세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연은 거의 반강제로 엄마를 설득하여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시켰지만 굳게 닫힌 엄마의 마음의 문은 좀처럼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상담사는 지속적인 관심과 정서적 지지,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과의 싸움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지연 역시 인간인지라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었다. 엄마를 향한 끝없는 안타까움과 애끓는 연민의 감정 뒤편에서는 왜 하필 우리 엄마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해야만 했을까 하는 세상에 대한 깊은 원망과 내가 엄마에게 조금만 더 일찍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자책감이 검은 파도처럼 수시로 그녀를 덮쳐왔다. 그러던 어느 스산한 늦겨울 아침, 지연은 엄마의 방에서 아주 작은 그러나 의미 있는 변화의 조짐을 감지했다. 엄마가 침대에 걸터 앉아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골똘히 검색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설마 또다시 그 악마 같은 사기꾼에게 연락이라도 하려는 건가? 지연의 가슴이 서늘하게 철렁 내려앉았지만 엄마의 표정은 이전의 절망과 공포에 질린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무언가를 진지하게 탐색하고 고민하는 듯 희미하지만 분명한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엄마의 어깨 너머로 휴대폰 화면을 엿보니 그곳에는 온라인 금융 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노년층 대상 사기 범죄 대처 방법, 사기 피해자 심리 상담 모임 같은 검색어들이 빼곡하게 떠 있었다. 그날 오후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지연에게 말했다. 지연아, 나 같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또 있더구나. 나보다 훨씬 더한 일을 당하고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주 많다고 하더라. 그녀는 인터넷에서 찾은 한 사기 피해자 지원 단체에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어보았고 다음 주에 열리는 소규모 자조 모임에 한번 참석해보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그것은 아주 작고 미약한 움직임이었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지연에게는 마치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기적처럼 다시 타오르는 것을 목격하는 듯한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정수는 그 후로도 수없이 넘어지고 깊은 좌절을 경험했다. 피해자 모임에 처음 나갔던 날, 다른 사람들의 기구한 사연들을 듣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듯 힘겨워했고 그들의 눈물 어린 절규 속에서 자신의 처참한 현실을 다시 한번 직면해야만 했다. 문득 견딜 수 없는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다시 방 안에 틀어박혀 며칠씩 나오지 않기도 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완전한 고립과 단절 속으로 침잠하지는 않았다. 지연이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고 김영희 할멈도 예전보다 더 자주 찾아와 살뜰하게 말벗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 자조 모임에서 만난 비슷한 연배의 다른 할머니들과 서로의 사무치는 아픔을 나누고 뜨거운 눈물로 위로하며 아주 더디지만 분명하게 깊은 상처를 스스로 보듬어가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거울이었고 동시에 구원이었다. 한편 지연은 엄마의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금융 사기 범죄의 교활함과 심각성을 누구보다 절감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관련 법률과 피해자 지원 정책들을 공부하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다른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경고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때로는 신상을 밝히지 않은 사기 조직원들의 조직적인 사이버 공격이나 악성 댓글에 시달려 깊은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엄마와 같은 무고한 피해자가 이 땅에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하나로 꿋꿋이 활동을 이어갔다. 그녀는 엄마의 잃어버린 돈을 되찾는 것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이 사회의 암처럼 만연한 악랄한 불의에 맞서 싸우고 연대하는 것이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굳게 믿었다. 몇 번의 계절이 속절없이 바뀌고 정순의 집 마당에는 어느덧 따스한 봄 기운과 함께 연분홍 진달래와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났다. 정수는 예전처럼 환하게 웃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하고 깊은 호수와도 같은 평온함이 조용히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경로당에 다시 조금씩 나가기 시작했고 이제는 경로당의 온라인 금융사기 예방 홍보대사를 자처하며 자신의 아프고 부끄러웠던 경험을 다른 노인들에게 담담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들려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때로는 듣는 이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적셨고
때로는 프라이빗한 분노를 자아냈지만 그 안에는 절망의 잿더미를 딛고 다시 일어서려는 한 연약한 인간의 처절하고도 강인한 의지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 덕분인지 그 지역에서는 한동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금융사기 피해 신고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다. 어느 눈부시게 화창한 봄날 오후, 정수는 지연과 함께 집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오랜만에 산책을 나섰다. 활짝 핀 벚꽃이 봄바람의 눈송이처럼 흩날리는 꽃길을 천천히 함께 걸으며 정순이 딸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지연아, 그때 만약 네가 아니었더라면 이 어미는 정말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다. 고맙다 내 딸아, 정말 고맙다. 지연은 촉촉이 젖어드는 눈시울을 애써 감추며 엄마의 거칠어진 손을 따뜻하게 마주 잡았다. 엄마, 나야말로 고마워. 이렇게 다시 힘내줘서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 모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이해, 그리고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정순의 마음속에서 강민준이라는 이름은 이제 아주 희미하고 작은 흉터 자국으로만 남아 있었다. 그 흉터는 아마 평생토록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그녀의 소중한 삶을 지배하거나 송두리째 흔들지는 못할 것이었다. 그녀는 잃어버린 것들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의미와 소중한 희망의 가치를 찾아낸 것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것은 분명 절망의 가장 깊은 끝자락에서 기적처럼 다시 피어난 한 송이 들꽃처럼 연약하지만 꿋꿋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노래였다. 그의 봄날, 공원에 하염없이 흩날리는 연분홍 벚꽃잎들이 상처 입은 두 모녀의 어깨 위로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따스한 위로처럼 하염없이 내려앉고 있었다.